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 관리 잘하고 6월 모의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 적극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공부할 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일관성 있게 수능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학책에 있는 판소리 작품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적벽가라고 되어 있죠. 판소리가 수능 시험에 출제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판소리가 5편인데 이 5편의 판소리는 수능 시험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적벽가도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적벽가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비슷한 지문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는 장면만 정확히 이해하면 혹 이 장면이 아닌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이해는 좀 하고 갑시다. 이 판소리는 여러분들 원래는 극문학입니다. 극문학. 무대에서 한 사람의 창자가 여러 명의 역할을 하는 1인 다역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판소리의 3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안일이, 발림, 창입니다. 뒤에 문제 보기에도 나옵니다. 이 안일이는 여러분들 이야기적 요소라 그래서 이걸 사설이라고 하고요. 발림은 우리가 몸동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적 요소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극적 요소다. 그 다음에 이건 음악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판소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 그 다음에 연극,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특징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판소리는 이야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창인, 소리가 먼저입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소리는 설화, 옛날 이야기에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판소리가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춘풍전 같이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판소리계 소설이 신소설로 발전하죠. 그래서 원래 이 판소리는 옛날 이야기 설화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일단 판소리는 이야기가 먼저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창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창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안일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결국 이야기가 먼저고 창은 부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는 게 음악적 요소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산문과 운문의 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뭐로 돼 있어요? 사설이니까 당연히 산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소리는 음악적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다? 운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판소리는 산문과 운문의 조화다. 이 산문과 운문의 조화는 뭐하고 유사한 점이죠? 이거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고전시가 중에 가사가 이 판소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의 특징은 판소리에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판소리 하면 많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유희죠. 언어유희라는 건 요즘 말하면 아재 개그입니다. 말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시화화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유희라든지 인물의 시화화는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가면극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가면극의 대표적인 게 봉산탈춤인데 이 봉산탈춤의 바로 언어유희도 있고 인물을 희화화시킵니다. 인물을 희화화시킨다는 건 인물을 우습게 표현한다. 우리가 이제 우차사라든지 개그 콘서트에서 인물들이 분장하고 나와요. 우습게. 그럼 사람들은 웃죠. 그게 바로 인물의 희화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물의 희화화는 우리 가면극에도 나타나고요. 현대소설 중에선 김유정의 봄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물의 희화화가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미중복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특징이냐면 판소리는 평민뿐만 아니라 양반도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한자어도 쓰고 고유어도 함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고대, 광실, 높은 집 이렇게 쓰면 요건 한자어고 요건 고유어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향유 계층이 양반도 향유하고 평민도 향유하기 때문에 한자어도 쓰고 고유어도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대 광실이 바로 높은 집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미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확장적 문체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짧게 표현해도 되는 걸 길게 재미를 위해서 느려 쓰는 경우가 있는 게 판소리입니다. 이런 판소리의 특징은 판소리계 소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을 좀 알면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도 좀 알 수 있다. 이 판소리는 아까 극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소리에서 가끔 저놈 거동보소라고 창자가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가면 우리는 창자 개입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서술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이걸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옹고집전이라든지 또는 이춘풍전을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거기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도 선생님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무슨 성이 있어요? 해학성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언어 유희, 말장난, 인물의 희화화 이런 걸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학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벽가는 여러분들 무능한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다. 이 풍자라는 것도 여러분들 우회적 비판 아닙니까? 무슨적 비판? 우회적 비판.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도 여러분들 풍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벽가는 원래 삼국지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삼국지가 원래 영웅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근데 거기에서 조조라든지 유비라든지 제갈공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영웅의 이야기예요. 알았죠? 근데 적벽가는 영웅을 풍자한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풍자의 대상은 바로 조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조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패하고 군사들은 다 죽죠. 그리고 결국 다칩니다. 그리고 결국 고향도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군사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결국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게 적벽가다. 그래서 적벽가는 지배층은 풍자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군사들, 이거 달리 말하면 민중이죠. 알았죠? 민중들, 또 서민들, 이 민중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게 적벽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건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지배층은 바로 누구다? 조조다. 알았죠?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이 특징 알겠죠? 특징 알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휘가 조금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나 어려운 어휘가 있지만 반드시 수능시험에서 어휘가 진짜 어렵고 이게 지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휘라면 주석으로 달아줍니다. 혹 내가 모르는 어휘가 중간중간에 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 창선가미록이라는 걸 배웠는데 거기는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경우가 소설이 어려운 거지. 이 판소리계 소설처럼 어휘들이 모르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상황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어휘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반복적으로 익혀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적벽가가 시험에 나오면 지금 여러분 이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지문과 유사한 지문들이 나옵니다. 대체로 예전에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문제집에는 앞부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유비하고 장비하고 관우가 결국 제갈공명에게 삼고초려하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비는 참죠. 제갈공명이 답을 할 때까지 참아요. 알았죠? 근데 이제 장비는 성격이 좀 급해요. 이게 결국 이제 제갈공명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갈공명이 유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누워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장비가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야 형님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목을 탁 치고 그냥 끌어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비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기다려라. 좀 이따가 제갈공명이 유비를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유비가 들어가서 제갈공명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제갈공명이 이 사람은 진짜 한번 내가 모셔볼 만한 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갈공명이 결국 유비의 책사가 된다. 요즘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온 적도 있어요.
문제집에. 알았죠?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본문에 있는 지문과 유사한 지문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문이냐? 결국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조조가 웃습니다. 알았죠? 웃어요. 그럼 옆에 있는 정웅이가 왜 웃어요? 그러면 아이 병신들, 여기에 만약에 매복군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몰살할 텐데 라고 할 때 매복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비가 나타나서 조조야 내 칼 받아라 뭐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있다가 또 조조가 도망가다가 또 웃어요. 이해됐습니까? 막 웃더니 야, 이 계곡에 만약에 제갈공명이 군사들을 매복시켰다면 우리가 다 몰살했을 것이다. 그때 또 하나의 장수가 또 나타납니다. 조자룡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조조는 또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결국 이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관우를 만나죠. 알았죠? 이 관운장을 만나고 나서 결국 관운장한테 옛날에 조조가 은혜를 베푼 적이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관우한테 빌고 결국 도망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조조가 군사들을 점검을 합니다.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냐? 이때 군사를 점검할 때 군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조조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적벽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알면 전체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주로 나타난 건 이게 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무능력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조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조선시대 때 무능력하고 부패한 지배계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풍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뛰어난 인재예요. 그래서 결국 말을 들은 유비는 삼고초려합니다. 삼고초려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재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됐죠? 삼고초려 끝에 그를 감동시켜서 모사가 됩니다. 이 모사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임금 옆에서 바로 임금을 보시면서 임금을 도와주는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드립니다. 한편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고요. 제갈공명은 오나라에 가서 순공과 주위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조와 맞서 싸우도록 유도하고 드디어 적벽대전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적벽에서 싸움이 벌어져 유비와 성건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조조는 많은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예요. 알았죠? 적벽대전 장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EBS 수능특강이라든지 교과서에 실린 적은 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나중에 적벽가도 이 판소리가 수능시험에 나온 적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혹시 나오더라도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 선생님하고 읽는 이 장면과 유사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만약에 삼고초려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적벽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조조의 무능함이 들어있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남은 군사들을 점검할 때 전동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조조가 도망가다가 야, 군사들이 몇 명이나 남았는지 한번 점검 좀 해봐라. 됐죠? 이때 이제 정욱이가 옆에 군사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됐죠? 대나무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군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요. 전동다리라고 하면 예! 하고 전동다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반복. 됐죠? 부러진 창대 들러 매고 발새 칠의 건조로 딱딱한 모습으로 세 발걸음으로 중뛰음, 중간 정도 뛰어서 몸을 껑충껑충 솜씨 있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까지는 누구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 전동다리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됐죠? 이 행동을 보면 행동이 좀 가볍죠, 그죠? 가볍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물을 무슨화시켰다 이거? 인물을 시화시켰다. 근데 여기에도 무슨성이 있다? 해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복도 있죠. 운율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중몰이라는 건 장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소리하면 여기처럼 안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설이에요. 사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제 창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 조조가 깜짝 놀래어서 애끼놈아 이렇게 이제 판소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노래입니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운율이 들어있죠.
반복도 있고 글자 수의 반복도 있고 음부율도 나타난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운율이 있는 거다. 됐죠?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장단이 진양조입니다. 진양조는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의 처지 한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요. 가장 빠른 장단이 회머리 장단입니다. 이 회머리 장단은 대부분 이제 아주 그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 또는 어떤 사물을 나열할 때 쓰는 장단이고 가장 빠른 장단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단 중에 하나가 바로 중중몰입니다. 그래서 전동다리 들어온다, 전동다리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둘러매고 딱딱한 모습으로 새 발걸음 중띄운 몸을 날려서 됐죠? 빳빳하게 퐁 뛰는 겁니다. 이게 됐죠? 퐁 뛰어서 껑충껑충 솜씨 있게 들어와서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조조가 깜짝 놀라서 애끼 웬 놈이 저리 성하냐? 성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친 데가 없다. 다친 데가 지금 군사들이 대부분 다 다쳤는데 얘는 다친 데가 없대. 저 새끼 왜 이렇게 성하냐? 저놈이 장비 군사 아니냐? 성하거든 회처잡수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죠? 우리가 여러분 회 처먹을 때 싱싱한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회를 처먹죠.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성하거든 나를 회 처잡수시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아니 병든 놈은 다려서 먹자고 하기에 성한 놈은 회처잡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조를 비꼬는 말입니다. 말장난을 통해서. 이해됐죠? 이거 완전히 요즘 말하는 아재 개그입니다. 됐죠? 그래서 병든 놈은 아까 병든 놈이 들어왔겠죠? 병든 놈은 다려서 먹으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성한 놈은 당연히 회쳐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회쳐잡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장단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사설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면으로 가면 어따 이놈아 그놈이 하도 불쌍하기로 내가 다려먹으라 그랬지. 또 불러라! 이게 군사 마병장 구먹세요 라고 하니까 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는 전장에 이런 것이 없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야 그거 신통하다. 그럼 너는 말은 다 어떻게 했냐? 마병장이니까 말을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죠? 됐죠? 말은 다 어쨌냐? 팔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흉한 도적놈을 봤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숭헌이란 말은 흉한 이런 뜻입니다. 아니 저런 흉한 도적놈이 있나? 그 좋은 말을 나더러 묻지 않고 내가 팔듯이 팔았냐 이 자식아? 그랬더니 한나라 공명이가 사로 보내더라고 왔기에 미리 대금 금으로 17돈과 양 7마리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 군사들이 조조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건 너 진짜 무능력한 놈이야 라고 비꼬는 겁니다. 이거 됐죠? 조조가 기가 막혀서 그놈 눈구녕이 큰일 낼 놈이네. 저 새끼 눈을 보니까 저거 아주 큰일 낼 놈이야. 그랬더니 구목쇠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일 낼 눈이지요. 나보다 당신이 더 문제야.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당신이 더 문제야. 됐죠? 어따 이놈들이 말이 다 무례하구나. 이런 뜻이야. 말이 푹푹하다. 말이 사납다. 나 죽겠다. 시장하니까 굴량지기 불러서 밥이나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조조의 모습이 영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좀 가벼워 보이죠. 그죠? 좀 약간 경거망동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말투라든지 행동에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이 조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무능력한 조조의 모습.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 조조가 군사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지금 남아있는지. 이때 군사들이 조조를 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가면급 봉산탈춤에 보면 양반들이 말뚝이를 부르죠. 그럼 말뚝이가 여러분 양반들을 뭐하죠? 조롱합니다. 야 말뚝아 임마! 양반 모시지 않고 어디 이렇게 쏟아져? 그랬더니 개잘량에 양자 쓰고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말뚝이가 양반들의 권위를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몰이 장관에 점검하여 보니 군사들을 점검하여 보니 불과 100여 명 남은 거예요.
남은 군사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 중에 갑옷 벗고 투구 잃고 앉은 놈, 누운 놈, 엎진 놈, 패진 놈 됐죠? 자빠진 놈, 배가 고파서 맥진하는 놈, 고향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통곡 울고 있는 놈 됐죠? 호천만급 끝없는 하늘길 갈 수 전혀 없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결국 남은 군사들은 100여 명인데 100여 명이 다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알았죠? 다 다치거나 울거나 배고파 죽겠다거나 엎어진 놈이거나 됐죠? 기진맥진한 놈이거나 군사들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 힘이 빠진 군사들을 데리고 갈 길이 전혀 없다. 밑에 조조 말 위에서 채를 들어서 호령하면서 행군길을 재촉합니다. 그래도 장수라고 알았죠? 그래도 장수라고 말 위에서 채찍 들고 얘들아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때 조조가 갑자기 히히히 웃어요. 이런 행동 보면 좀 가볍지 않으세요? 그죠? 배에서 크게 웃으니까 정기가 됐죠? 이 정욱이는 이제 조조의 옆에 있는 비서실장 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욱이가 기가 막혀서 야들아 승사님이 또 웃으셨다. 적백에서 한 번 웃어서 100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서 2번 웃어서 죽을 봉변을 당했다.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됐죠? 이 병속 같은, 병이라는 건 비유죠. 이 병속 같은데 또 웃으셨으니, 병속 같다는 건 자기들이 있는 곳이 병속 같다는 거예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다. 갇혀있는데 여기서 또 웃으셨으니 이젠 씨도 없이 다 죽었다. 오케이? 조조가 웃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정욱이가. 그랬더니 조조가 듣고 대답하대. 너희도 생각해봐라. 주의하고 공명이 이곳에다 복병을 말고 병든 군사라도 연암은 명이나 두었더라면 조조 말고 비조라도 살았겠느냐. 살지 못했다. 서리법이죠. 그리고 히히헤헤 하고 웃어요. 됐죠? 그럼 이 장면만 봐도 조조를 무슨화시켰다고 보셔야 돼요. 조조를 희화화시켰다. 그래서 여기도 무슨 성이 있다? 이 해악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자진몰이 장단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을 하는 겁니다. 웃음이 치든 마드 화용도 선상 뭐 이렇게 됐죠? 웃음이 치든 마드 화용도 됐죠? 산 위에서 포소리가 쿵 이 너머에서도 쿵 저 너머에서도 쿵입니다. 궁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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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내이고 나팔 우퉁 괭차르르 화용산곡이 뒤끄르니 내가 판소리 하는 것 같다. 됐죠? 미국 장졸들이 군사들이 혼불부신하여서 혼이 빠져 넋이 나가서 면면상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을 때 500도부수가 칼 든 놈, 그 다음에 도끼를 든 군사들입니다. 5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의 깃발을 들었는데 대원수 관공 3군 사명기였다. 결국 이제 그 군사들이 깃발을 큰 걸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대장기 관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는 장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관공이라는 거예요. 관우라는 거예요. 관우. 됐죠? 관운장이라는 겁니다. 관공 3군 사명기라 아주 뚜렷하게 새겼는데 아주 늠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관공이란 인물하고 누구는 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조라는 인물하고는 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공의 외양을 묘사한 겁니다. 알았죠? 주안봉모에다가 됐죠? 붉은 얼굴에다가 봉에 눈망울이고 와장리에다가 됐죠? 길 눈썹을 가지고 있다. 삼각수에다가 세 갈래 수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봉의 눈을 부릅떠서 청룡도를 빗겨들고 적토마 달려오매 여기까지가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관공의 외양묘사다. 조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 영웅 아닙니까? 영웅. 됐죠? 우레 같은 소리로 병력같이 내지릅니다. 결국 조조가 웃고 나니까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관운장이 나타난 거예요. 됐죠? 근데 조조한테 뭐라고 얘기해? 야, 너 목 내놔라. 어따 이놈 조조야! 날다 길다 날다 긴 목을 길게 빼서 내 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조조가 이제 뭐에 빠진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조롱을 하다가 군사 점검하고
조조가 웃고 나니까 관공이 나타나고 관공 때문에 조조는 위기에 빠지고 됐죠? 근데 결국 이 조조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능력한 양반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때. 지배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조조가 황급하여서 여봐라 정우가 오는 장수가 누구냐? 정우기도 혼을 잃고 호통소리 장비 갖고 날리는 모양은 조자룡이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봐라. 기색은 홍색이요 위풍이 인우하니 관공이 분명합니다. 더욱 관공이라면 욕도 묻혀요 욕탈무게다. 도망갈 수 없다. 사세 도처다. 일의 형세가 이러니 아무렇게나 한번 싸워볼 밖에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조조의 이름이 삼국의 으뜸이다. 지자랑하는 거죠. 지자랑하는 겁니다. 삼국의 으뜸이다.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 웃음이 된다. 절대 빌 수 없다.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정우이가 안 돼. 왜 지랄이야. 이렇게 된 거지. 허허 야들아 신통한 꾀하나가 생각났다. 이 조조가 갑자기 야 우리 죽을지언정 나가서 싸우자 라고 하다가 야야 잠깐만 내가 꾀 하나가 있다. 꾀 하나가 있다. 무슨 꾀를 생각했어? 근데 나 죽었다고 혼이불에다 덮어놓고 너희가 모두 군중에서 발상을 해라. 상을 당한 것처럼 울어라. 됐죠? 발상하고 앉아서 울면 송장이라고 막걸리 동우나 내고 됐죠? 피할 것이니 됐죠? 근데 결국 죽은 시체니까 결국은 이제 분명히 관공이 죽이지 않고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혼입을 둘러쓰고 살살 기다가 한 다른 박질로 달아나자. 이게 꾀입니다. 이게 꾀. 이게 조조가 제시한 해결 방안입니다. 됐죠? 무능력하죠. 무능력하죠. 됐습니까? 이때 정우기가 기가 막혀서 산승상 잡으려고 양국의 명장들이 살아있는 승상 조조를 잡으려고 양국의 뛰어난 장수들이 공을 다투고 있습니다. 됐죠? 힘을 써서 한번 대전하여 보자. 그럼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꾀를 냈는데 이 꾀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아니 지금 여기저기서 당신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무슨 그런 꾀를 내고 지랄이야. 그랬더니 야 그럼 어쩔 수 없지. 나가서 싸우자. 됐죠? 이때 정우기가 아래기를 안 돼. 왜 지랄이야. 이런 뜻이야. 왜 지랄이야. 장군님의 높은 제주 호통소리 한번 나면 길짐승도 갈 수 없고 검각이 번뜩 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적수단검 홀로 칼 들고 오간 참장하는 수단. 예전엔 오간 참장. 됐죠? 오간의 장수를 죽이는 수단. 인마 기진 사람과 말이 다 기운이 빠졌으니. 장군님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결국 인마가 다 기운이 빠졌어요. 감히 어찌 나가서 싸우겠니? 이 자식아. 됐죠? 만일 당적을 허려하면 씨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까 전일 장군께 승상, 이게 봐봐. 전일 장군께서 관공이 승상한테 입은 은혜가 있으니 그거 생각해서 가서 빌어. 그게 조조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야 지랄하지 말고 너 옛날에 관공한테 은혜 한번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번 빌어. 됐죠? 빌 마음은 있다마는 그래서 죽은 승상 목베기야 청룡도 드는 칼로 눈모 얼마나 힘들어 배우리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죽은 승상 목을 베는 것은 청룡도 누구의 관공의 칼이죠. 청룡도 드는 칼로. 됐죠? 눈,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배우리까. 힘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척하지 마라. 죽어있는 승상은 그냥 한 번에 목을 자를 수 있다. 공연한 꾀부리지 말고 가서 그냥 빌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조조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정웅이가 말한 대로 가서 빕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관공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도망갈 기회를 얻죠. 우리 조조는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적벽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장면들이 계속 일정하게 뭐 되는 게 반복되는 게 바로 적벽가다. 그래서 적벽가에서는 조조는 무능력한 지배층, 그 다음에 군사들은 서름을 겪고 있는 백성들,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문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판소리의 특징인데, 판소리는 고수가 북을 치는 사람이죠.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한 사람의 창자가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한다. 1인 다역이다. 서사적 이야기, 당연히 소설처럼 이야기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창과 안일이 발림으로 구현된다. 종합예술이다. 판소리는 구어체를 쓰고 있다. 일상 대화체를 활용하여 관객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전달할 때도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특징들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또한 대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요소를 정확히 적절히 섞었다. 판소리는. 그 다음에 서민들 주로 향유하던 판소리는 양반 계층이 확대돼서, 그래서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한다. 그러니까 특징들을 정확히 알란 말이에요. 정확히. 요건 판소리는 공연예술이다, 구어체로 돼 있다, 현재 시제다, 음악적이다,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한다. 이 보기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비교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조조와 병사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창자 한 사람이 여러 인물의 역할 좋다. 조조가 병사의 술을 세거나 크게 웃는 장면에서 관객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구어체다. 좋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조가 병사의 술을 세거나 크게 웃는 장면은 조조의 대사 아닙니까? 그 조조의 대사를 창자가 할 거 아닙니까? 창자가. 알았죠? 창자에게 말하는 방식 구어체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전동다리가 들어올 때 현재 시제를 써서 니은다를 씁니다. 이게 현재 시제엄입니다. 이때 현재형 엄입니다. 현재형 엄이. 그래서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을 준다. 됐죠? 보기가 정확해야 됩니다. 관공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동일한 어휘를 반복한 건 있어요. 음악적 요소 활용한 거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인물의 안정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관공이 등장할 때 결국 조조야 목 내어라 라고 할 때 분명히 반복이 있고 음악적 요소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그 장면을 쓴 건 인물들의 안정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긴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지 안정감은 아니다. 이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운율을 쓴 건 됐죠?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고 긴박감을 주기 위해서다. 조조가 어떤 장면에서든 비속어를 섞어 쓰죠. 욕을 좀 하죠. 이놈 저놈. 어떤 장면에서는 또 한자어구를 써요. 됐죠? 결국 이제 비속어도 쓰고 한자어도 쓴다는 건 결국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기역 미음인데요. 자신을 의심하는 상대방의 말을 비꼬는 투다. 됐죠? 이해됐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하냐? 그랬더니 야이씨, 성하면 회쳐먹어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보면 조조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너는 상대방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길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니은도 여러분들 뭐라고 보셔야 돼요? 니은도? 조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의 니은에 보면 눈이사, 승상님이 눈이 더 큰일 낼 눈이지요. 이 말은 나보다 네가 더 큰일 낼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것도 조롱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 병 속에 들었다라는 건 비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이 삼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이다. 그래도 내 이름이 삼국에 유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미음은 상대방의 말이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미음이 뭐죠? 산승상 잡으려고 양국의 명장들이 공을 다툽니다. 됐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꾀를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꾀를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를 알려주고 있는 게 정확한 겁니다. 대부분 이제 잘못 풀면 5번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됐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 무슨 그런 꾀를 내고 지랄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아주 잘 봐야 돼. 이게 주제가 다 들어있죠? 조선후기에는 많은 밀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역설적이게도 밀란을 누굴 동원했어요? 민중을 동원했어요. 역설적이죠.
결국 이제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죠. 민중들이. 이 적벽가의 군사들이 바로 이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배층을 위해 싸움에 동원되어 죽어가죠. 적벽가는 이러한 시기에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줄 새로운 정치인을 갈망하던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다. 이게 결국 여러분 적벽가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주제다. 됐죠? 그래서 작가층은 작품을 통해서 무능한 정치인을 풍자하고 상처 입은 민중을 해악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했다. 웃음을 통해서 그래도 위로하려고 했다. 결국 이러한 풍자와 해악은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해악은 대상의 모자람과 엉뚱한 상황에 맞지 않음을 긍정적 시선으로 감싸 아는 데 비해 풍자는 대상이 지닌 결점이나 악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들의 모습을 해악적으로 그려놓은 건 긍정적인 시선으로 감싸는 거고 조조의 모습을 풍자한 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꼬집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악과 풍자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1번에 많은 군사가 죽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조조는 무능한 정치인으로 풍자의 대상이다. 됐죠? 이 조조는 당연히 풍자의 대상입니다. 업진 놈, 패진 놈, 배가 고파 기진맥진하는 놈은 조선 위기에 누구를 상징한다? 민중을 상징한다.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들고 호통하면서 조조를 겁에 질리게 하는 관공은 민중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전동다리나 마병장 구목쇠는 지배층을 위한 싸움에 동원된 민중입니다.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조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됐죠? 근데 마지막에 정기 조조에게 지난날 관공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떠올리게 한 것은 됐죠? 싸우지 말고 빌어서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뜻이지. 됐죠? 이걸 가지고 조조가 덕과 지혜를 가진 정치인임을 그래서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결국 정욱이 조조한테 쓸데없는 꾀부리지 말고 그냥 빌기나 이 자식아. 이래서 말한 거지. 여기에 조조가 덕과 지혜를 가진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민중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잘못된 말이다. 이해되죠? 이건 반영돼 있지 않다. 여기서 여러분들 덕과 지혜를 가진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소망은 바로 관공이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조의 모습은 아닙니다. 알았죠? 조조는 분명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상징한다.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적벽가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온 이 지문과 유사한 지문들이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적벽가는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전에 제가 얘기했죠. 판소리가 우리나라에 많았었는데 조선시대 때 유교 이념에 맞는 판소리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판소리계 소설이 이제 옹고집전, 이춘풍전, 배비장전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심청가, 춘향가, 그 다음에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입니다. 근데 이게 심청가는 효가 주제죠. 그 다음에 춘향가는 정절이고, 그 다음에 수궁가는 충입니다. 그 다음에 흥보가는 우예지요. 다 유교 이념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 이념에 맞기 때문에 남아있는 작품 중에 대표적인 건 그 네 작품이다. 근데 이 판소리들은 겉으로 나타난 주제하고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좀 다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 춘향가의 겉으로 나타난 주제는 정절이지만 거기에 변학도 탐관오리가 결국 이제 춘향이를 괴롭힌다 그래서 가렴주구를 풍자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가혹한 정치를 풍자했다는 거죠. 결국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풍자하는 게 춘향가의 속에 들어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주제가 아니고 이면적 주제다. 흥보가도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건 위에지만 속에 들어있는 건 빈부 갈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궁가도 충이 됐죠. 결국 이제 거북이가 결국 이제 토끼를 데리고 가서 결국 용왕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건 됐죠. 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지배층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성의 간을 뺏는다는 것은 결국 가렴주구 풍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판소리들은 대부분 겉으로 나타난 주제와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적벽가는 여러분 애초부터 조조를 비웃고 조조의 권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게 여러분 봉산탈춤하고 유사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봉산탈춤도 가명그 극문학입니다. 알았죠?
이것도 무슨 문학이죠? 근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적벽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6월 모의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을 이용해서 수능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